자, 인사하고 2022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총평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중에 보호직렬의 사회복지학개론이 선택 과목이 이제 아니죠. 필수 과목인데 쉽지 않은 시험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물어봤더니 쉽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이라 하잖아요. 전공 과목들이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도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가 일반적인 총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총평은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렸거든요. 시험 당일날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이번 문제에서 80점, 4개 정도 틀리면 80점인데 80점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렵게 출제된 것이 우리의 예상 밖의 문제들, 즉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실천 기술 파트는 대부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실천하고 실천 기술이 중복되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실천 기술 파트, 우리가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교과목 지침서에 의하면 실천 기술 파트에 해당되는 게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례적인 부분들은 가족복지 영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족복지 영역에서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출제했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이 정책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 파트가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정책과 연관되어서 정책하고 지역복지, 우리가 지역복지에서 연대,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연대라고 하는 가치는 정책에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지역사회복지라는 내용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이 에밀 듀르케임이 이야기했던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복지론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책 지역복지의 공통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한 문제. 그래서 정책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을 죄다 말씀을 드려보면 순수한 정책이 5문제, 정책 조사 실천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1문제,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1문제에서 모두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좀 더 많은 문제가 분포되었기 때문에 정책에 해당되는 문제가 좀 다소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를 보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상중하로 봤을 때 상에 해당되는 것이 2문제, 그 다음에 하에 해당되는 게 8문제,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에서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 조절은 잘 됐어요.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2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은 잘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하신 수험생들은 90점 이상의 고득점도 가능했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핵심적인 부분들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기노트만 본다든지 아니면 핵심 요약만 본다든지 그런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수험생들은 좀 힘든 시험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80점 정도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향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 18일 날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시험 끝나자마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필기노트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지방직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국가직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국가직 문제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방직 문제가 쉽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지방직 문제가 작년처럼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험지 보셨죠? 지문이 깁니다. 긴 지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의 어떤 체감이 상당히 이거 지문이 길다, 시간이 버겁네. 그런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쉬웠대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생각되지만 지방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행정법 교수님과 이 강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는데요. 정말 어려웠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행정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법에 사례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했는데 그걸 사례로 적용한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법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향후 학습 전략은 필기노트 보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필기노트가 가장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기엔 좋아요. 두 번째는 국가직의 족집계 특강이 있고 지방직의 족집계 특강이 있겠죠. 국가직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법령 특강이 있어요. 이런 특강 강의들이 있는데 그 특강 강의들은 4강에서 모두 12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직 대비용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출 변형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변형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 국가직의 기출이 있고 지방직의 기출이 있고 서울시 기출이 있거든요. 서울시 기출은 놔두시고요. 국가직과 지방직의 기출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봤으면 기출 변형만 보셔도 돼요. 아셨죠? 기출 변형에 22강이 되어 있던데 그것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랑 똑같은 걸 만나지 않아요. 기출 문제와 유사한 걸 만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 놓은 것들을 보시는 것이 실력 점검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출 변형 문제를 안 보고 기출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한 번으로 족하고 그것을 응용한 기출 변형 문제를 2-3번씩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방직 대비로 봉투 모의고사가 출간됐습니다. 3월 25일 정도에 출간이 됐는데 12회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네요. 4월 8일 금요일 날 개강해요. 9주 과정인데 봉투 모의고사도 진행하면서 매번 모의고사 20문제를 볼 겁니다. 첫 주차는 안 보고 두 번째 주차부터 보는데, 그래서 그럼 8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12 플러스 8 모두 20회분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제가 지역적인 부분을 좀 넣었어요. 봉투 모의고사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넣고, 지방직 문제가 작년에 어렵게 나왔다 보니 좀 지역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가직은 좀 그게 통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매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봉투 모의고사 외로 보는 건데 거기에서도 좀 지역적인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 하신다면 지방직에서 불안감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 내리면 필기노트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기출변형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족집계 특강 챙겨보고, 법령 특강 챙겨보고, 법령 특강은 지방직 대비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 실전 문풀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은 이 정도 하시죠. 지방직에서 좋은 점수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PPT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상 PPT 없이 좀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라고 말했던 건데, 윌렌스키 로버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잖아요. 이 문제 아마 정답률은 거의 100% 가까이 나왔을 겁니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자선, 사후치료적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자선과 사후치료,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녀적 개념의 복지가 선별주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뒤에 보면 임시로 보충, 이게 나오죠. 임시로 보충 밑줄.
아, 여러분 지금 다운로드 받았죠? 문제 다운로드 받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셨다면 여러분 시험지 놓고 해도 되는데 새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서 출력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자,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2번 앞에는 자녀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바로 이제 임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보충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일시적이다 라는 말도 쓰고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사회 제도가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 탈락.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그 자리 밑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되죠? 시장과 가족이 뭐다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씀드리죠. 사회복지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제도를 사회 유지 발전의 필수적인 사회 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3번의 반대말이잖아요. 필수적인 제도면 제도가 되고 필수적인 제도가 아니야. 그러면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서로 대조되는 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2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사회복지 역사 문제인데 역사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좀 독특하게. 역사 문제가 되게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좀 많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시작해서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1번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한 번 쭉 볼 때, 두 번 안 보고 한 번 볼 때 답이 나왔어요. 한 번 볼 때, 1번부터 4번까지 다 볼 때. 그래서 정답률이 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이 대목,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 대상자를 노동 능력에 따라 구분을 했어요. 노가빈, 노불빈 했잖아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말했고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네.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이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았을 걸로 사료됩니다. 2번 지문은 우회 방문은 나오시죠. 오케이.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끊어주세요. 중복 방지. 우회 방문은 파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 중고는 인보관 운동이 아니라 COS 자선조직협회다. 자선조직협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이죠.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질병보험이에요. 질병보험. 산재보험 아니에요. 질병보험이 가장 빨리 나왔는데 질병보험이 1883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산업재해보험법, 산업재해보험이다. 이걸 재해보험이라 그래요. 노동재해보험인데, 자, 노동재해보험은 그 다음 연도에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답노트는 이거예요. 가장 먼저 제정된 거는 비스마르크 3대 보험의 이거. 자, 3대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뭐죠? 오케이. 폐질연금, 노령 폐질이라고 하고, 폐질 노령 보험. 자, 이것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민연금인데 폐질 노령보험은 1889가 되죠. 이게 이제 3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산재보험에 그 단어가 독일어로 산재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팔버시룽 이렇게 발음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980년대 이후 그러면 90년대잖아요. 90년대, 1980년대 이후 그러면 90년대는 신자유주의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클린턴 대통령, 영국으로 말하면 1997년에 토니 블레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재편됐다라고 했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근로연계복지가 월크페어인데 이 월크페어에서 공공급여로 갔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기에 한번 써보세요. 공공부조 개혁.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 의제.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 의제.
어젠다가 1990년대 때는요, 워크페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워크페어는 신자유주의 영향이에요. 신자유주의는 공공부조를 했던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빈곤층이 있다. 그럼 빈곤층에게 급여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로연계복지를 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인주의 시대 때는 공공급여를 줬어요. 국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공급여를 줬는데 거기에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근로연계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재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맞게 고치고 싶으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공공급여에서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재편됐다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 의제가 바로 요 녀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 녀석은 신자유주의 영향이에요. 신자유주의 영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토니 블레어 총리도 바로 워크페어를 강조했다. 웰페어 투 워크이라고 하죠. 자,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 집단사회복지 실천 나왔습니다. 실천 기술 파트인데요. 집단의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집단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시험에서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입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 단계를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할 때 초기 단계에서 행하는 사회복사 역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우리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그 초기 단계가 나왔는데 그 초기 단계 지문이 쫙 나오고 앞에 중간 단계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요 녀석이 단독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1급에 이렇게 나와요. 1급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단 사회복지사입니다. 집단을 구성해야 되죠. 오케이. 그게 준비 단계예요. 집단 모집 공고를 해서 구성원을 모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준비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집단원들이 모였어요. 한번 처음에 만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목적은 어떻게 되고 개인적인 목표 설정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쭉 해줘요. 동기도 심어주고 능력도 고치해주는 이게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초기 단계를 물어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뭐겠어요? 이제 어세스먼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 단계 때는 긴장도 나타나고 갈등도 나타나고 저항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야죠. 그것도 해결하면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 종결 단계 때는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평가하고 이제 헤어짐을 양가 감정도 생기지 않도록 잘 해소해주고 그런 것들이 종결 단계 때 해야 될 것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했으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누워서 떡먹기예요. 자, 기역 들어갑니다. 집단 구성원의 선발 절차를 정한다. 이건 준비 단계잖아요. 선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각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가로 묶어요. 개인적 목표를 설정. 그 자리 가로. 개인적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게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 때 이거 해요. 초기 단계 때 개인적인 목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목적, 집단의 목적 이런 거 설정하면서 설명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그런 것들에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디귿지문은 집단 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라고 했어요. 저항, 동그라미, 갈등 이런 걸 다루면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중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 때 이거 해결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인파워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의 규칙이 있다.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한다라고 했어요. 집단 규칙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역할, 참여자들이 있죠. 역할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맨 끝에 설명 안내.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단사회복지사라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밀보장. 이게 규칙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일반적인 규칙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안내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과제가 나가면 과제를 해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기 단계 때 할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또 역사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숫자 외우는 거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도 외울 거는 외워야죠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나다라가 나왔는데 이거 다 했던 겁니다. 가나다라 다 나왔던 건데요. 지역복지 관련 변화를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하면 희망복지지원단 말씀하세요. 2012년이죠. 읍면동 복지허브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읍면동 복지허브는 2016년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관련성이 있다. 가장 최근이다 이거.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면 여기에서도 또 일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대상자는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2019년. 자, 그 다음에 행복이음 개통. 이게 뭐예요? 사통망이에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행복이음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이음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잖아요. 사통망 2010, 행복이음 2012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0년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2010년이 제일 빠르니까 라, 가, 나, 다 이렇게 되겠죠? 라, 가, 나, 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 다음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평가조사도 있고 욕구조사도 있다. 델파이 기법이 욕구조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델파이만 알면 안 된다. 델파이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욕구조사가 다른 것들도 많다. 그래서 4개를 세팅해서 낼 수도 있다. 좀 이따 풀겠지만 평가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조사도 총괄평가, 형성평가, 효과성평가 이런 거 많다 그랬죠. 각각의 개념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이번에 2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그냥 욕구조사 하면 돼요.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 수입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초점 집단 인터뷰 배웠잖아요. 소수의 집단 6명 정도, 소수의 소집단이 서로 긴밀하게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규모 동그라미. 소규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한다. 밑줄 쫙 그어요. 이게 뭐죠? 토론하는 거예요. 소규모 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집중적인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소규모니까 집중 토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초점 집단 인터뷰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FGI라고 합니다. 델파이.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잖아. 첫 번째 전문가 밑줄, 두 번째 익명적 밑줄. 우편조사니까 익명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반복. 이 3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델파이죠. 델파이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우편조사한다는 겁니다. 자, 견해의 합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네, 합의점이죠. 합의점. 자, 합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설문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 맞습니다. 서베이입니다. 제가 서베이 하면은 중요한 게 뭐라겠죠? 표본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양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욕구조사를 서베이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설문지 작성 이거죠. 표본조사는 설문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직접 면접 조사 방법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편 조사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면접할 수도 있고 표본조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4번째가 틀렸다는 건데 그 4번째에 뭐가 나와요? 사회지표 분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회지표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통계청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지표는 수량화된 수치들,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노인의 빈곤율 이런 것들이 사회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초대, 동그라미. 그러면 지역사회 대표하는 사람들 초대했어요. 오시겠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대요. 이게 포럼입니다. 지역사회 포럼. 이게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라고 하죠. 공개토론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오답노트입니다. 4번 오답노트. 지역사회 포럼 이퀄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는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모임에
공개 토론회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욕구조사니까. 자, 지역사회 포럼하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토박이들이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라고 하고,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은 포럼이라고 하고. 자, 헷갈리지 말도록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문제인데, 이번 2022년 국가직 문제 법령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는데요. 지방직 문제에서는 한 문제가 아니라 3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 법령 특강 4강짜리 있죠. 그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 잘 해놓은 거라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의 앞부분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제4조가 바로 이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지엽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서 많이 공부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라 할까요? 뉘앙스로 푸는 거예요. 지문을 읽고 쭉 보고, 아,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문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은 1항에 있는 거고요. 써보세요. 1번은 1항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6항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항의 일부예요. 3번은 3항의 일부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3항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7항에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노트하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뉘앙스로 푼다라고 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니까 정책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행도 해야 되고요. 어떤 지원도 해야 되죠.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상 해야 됩니다. 자, 3번이 중요한 건데 3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요. 아동입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이요. 그러면 가정과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가정과 분리해서 보호하는 경우가 시설 보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위탁 부모들에게 보이는 가정위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위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분리했어요. 그러면 사회로 복귀해야 될까요? 아이인데 어떻게 사회로 복귀합니까? 본 가정에 복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어요. 18세 미만의 아이, 만약에 10살짜리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은 이제 시설 보호를 잠깐 했다, 또는 가정 위탁을 잠깐 했다. 그러면 사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출제위원이 뭐랄까요? 일명의 노림수가 이게 있습니다. 3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가 아니라 그 사회에 가정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3번 오답 노트에 드렸습니다. 사회를 가정으로 고치면 되고요. 1번 들어갑니다.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있고 복지 증진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또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호자 교육이죠. 쉽게 말하면 부모 교육인데, 이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동복지법 제4조에 있는 내용들 숙지해 주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은 제 생각에 디귿과 리을, 이 정도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디귿과 리을의 별표.
자, 디귿은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내용이에요. 최근에 제가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기억은 아시겠죠? 기회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거.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어르신들 말고 실업자들, 아동들, 특히 여기 제3의 길의 사회투자국가는 아동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를 정말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기억 탈락. 자, 니은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이건 중요한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인적 자본 투자에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선택하셨습니다. 니은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소고기법 썼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 기억은 확실히 아니지. 그러면 1번, 3번을 커트시키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소고법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이 다 맞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맞냐?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었을 건데, 자, 디귿 지문에 보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이다라고 했어요. 자, 봐주세요. 이거 아시죠? 월크페어라고 하는 거. 요걸 강조했잖아요. 제3의 길에서 강조했던 게 월크페어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죠? 1. 자활이니까 경제정책이고 웰페어니까 이게 사회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다.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그 뒤에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경제정책을 우선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 사회정책이 복지정책 아닙니까?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이라든지 효율성 증진에 필요할 때만 도입을 해요. 그래서 경제정책 우선시라고 쓰면 돼요. 자, 눈치 좀 빠른 분들은 월크페어의 월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노동연계복지라고 하죠. 만에 하나 노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 복지 혜택을 안 주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경제정책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요. 이것을 논문에서 찾아보면 경제정책 우선시는 사회정책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증진. 효율성 증진을 증진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증진할 때만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 경제성장과 효율성 증진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경제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대목 탈락. 자, 리을입니다. 시민은 노동을 통해 또 나오죠. 이 노동이 나왔죠.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 의무예요. 자,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뭘까요? 스스로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은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 노동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 이것도 월크페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2번,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문제였습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8번 문제가 조금 생뚱맞는 문제, 지엽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좌우로 많이 안 움직이려고 좀 쓰고 지우고 있습니다.
자, 8번은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 접근 관점에도 나와요. 사회 문제 접근 관점에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가족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족 복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가족을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로 본다. 맞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조 기능주의 이론을 기능주의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기능주의, 구조 기능주의는요. 키워드 적어드릴게요. 적응, 조화, 균형, 적응,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거기 보면 개인이 있고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라고 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족의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여기 가족의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양육되는 그러한 것들이 가족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는데 그 생산적인 활동으로 사회와 가족이 적응하고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기능주의예요. 그러면 이 반대말이 뭐죠?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2번에 보면 갈등 이론이 나와요. 갈등 이론은 이게 반대가 되는데 갈등은 사회 악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기능주의겠죠. 이 갈등은 사회 악이다 그래요. 갈등은 사회 악이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기능주의라면 갈등이라는 것도 있다. 이게 갈등 이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가족 갈등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도 갈등이 있고 가족에도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가족 내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갈등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의 불평등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요. 이해관계 간 갈등, 이해관계 간 차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의 불평등.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이론에서는요, 이 갈등이 생기면 그걸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다시 화합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갈등 이론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 간의 차이라든지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갈등 이론이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건 갈등 이론 맞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번의 키워드는 요거예요. 1번의 키워드는 이거 적응력. 적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가족의 기능에 따라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단위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해관계보다 이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중요했겠죠. 불평등이 나오면 갈등 이론이다. 세 번째가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상호작용주의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나왔으니까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쓸게요. 자, 상호작용 이론은 정상가족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족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이론 안에 낙인 이론이 있거든요. 낙인. 우리가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범죄 이론에도 이 낙인 이론이 있어요. 범죄 이론에 낙인 이론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잖아요.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범죄적인 문제가 더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인이라는 것은 비범죄인들이 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즉 범죄자와 비범죄자, 범죄인과 비범죄인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가족과 비정상적인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범죄인을 낙인 찍고 비정상 가족을 낙인 찍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이론은 낙인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에 대한 해석과 가치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에 대한 해석, 가치 판단. 여기서 뭐가 얼른 생각나야죠?
그렇습니다. 낙인 찍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나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정상 가족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같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비정상 가족이야, 문제가 있는 가족이야 라고 낙인을 찍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그걸 상호작용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낙인 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구성주의 이론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사회구성주의 모델 들어보셨죠? 가족치료 모델에 사회구성주의 모델이 있어요. 사회구성주의 모델 같은 경우는 가족원의 주관적인 견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야기적인 방법으로. 그게 바로 이야기 치료, 해결 중심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사회구성주의 접근이거든요. 근데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주의 이론은 없고요. 여기 있는 건 뭐냐?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요.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벗어나는, 여기서 끊어봐요. 자, 이러한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의 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말씀을 잘 드려볼 테니까 보수적인 관점인지 진보적인 관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관점의 가족인지 아니면 현대적인 가족의 관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가족의 변화를 조망하는 관점에 있는 건데요. 남편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거를 성분리적인 측면이라 하잖아요. 성분리적인 측면. 그런데 이런 역할 분담을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 다시, 이게 좀 헷갈려요. 역할 분담을 했어요.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걸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가 전통적인 가족일까요? 현대 가족일까요? 현대 가족이죠. 우리가 보통 가사 분담 이런 걸 하죠. 가사 분업이 아니라 가사 분담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가사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현대 가족에는 많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가족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은 보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수적 관점이라고 쓰면 돼요. 자, 보수적 관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의 변화를 조망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가 이제 진보적 관점이라고 있어요. 진보적 관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 이게 벗어나는 게 좋잖아요. 벗어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진보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 해체래요. 그게 이제 4번 지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리적 가족 해체, 남편과 아내의 여기 있는 지문대로 하면 역할 분담이죠. 벗어난 상태, 이것을 병리적 가족 해체라고 봤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난 상태를 문제로 본 것이 바로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의 문제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기능주의는 가족의 기능을 이야기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또 사회화시켜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만드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 그래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라고 본 것이 바로 기능주의고, 적응,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갈등이론은 이해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자원의 불평등이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으로 사회는 발전하고 가족도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상호작용주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도 해요. 상징적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까 제가 사례를 범죄인을 말씀드렸는데 가족이니까 정상가족이 있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이 비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이 않은 가족을 낙인을 찍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가족에 대한 해석, 가치 판단, 이걸로 인해서 낙인을 찍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 이론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이것은 4번 지문은 사회구성주의란 게 없다니까요. 없고, 자, 가족의 변화를 조망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 진보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별 분업이라고 그래요. 가사에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건데, 남편은 생계 책임지고 아내는 가사 책임지고, 이 상태가 중요해, 이 상태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 이걸 벗어나는 것은 병리적인 가족 해체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벗어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보적인 어떤 가족의 변화의 관점을 진보적인 시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족복지론의 책, 제가 가족복지 부전공자라 가족복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복지 전공 서적, 논문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고 결론을 낸 것이고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 접근 관점이라 정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족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담을 수 있는 문제고 지역사회의 문제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정도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뭐 해설을 나오면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핑커스 미난이 제시한 체계들에 대한 예입니다. 사례인데, 비행 청소년 A군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의뢰한 법원이 있다. 이거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핑커스 미난에 이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 청소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원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고리가 뭐다? 의뢰응답 체계다. 콤튼과 갤러웨이가 말한 의뢰응답 체계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문제인식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인식 체계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변화 매개 체계 아니에요. 변화 매개체는 사회복사와 사회복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죠. 클라인 체계, 학교 사회복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B양, B양의 동그라미. 표적 체계, A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화돼야 될 아버지, 아버지의 동그라미. 변화 대상이 아버지 아닙니까? 표적 체계 맞고요. B양의 문제 해결을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는 단짝 친구들. 단짝 친구들이 일종의 자본들이잖아요. 그래서 행동 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짝 친구들 동그라미. B양 클라이언 체계, 아버지 표적 체계, 단짝 친구들 행동 체계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해결 중심 모델 기술인데 질문 기술이겠죠. 질문 기술에 해당되는 건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약간 어려운 게 뭐냐? 리을입니다. 리을 별표. 자, 기억 지문 아시겠죠? 딸의 가출 횟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줄었을 때 밑줄, 조금이라도 덜 가출했을 때니까 예외 질문 맞습니까? 맞습니다. 5. 자,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가 계속되었는데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금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나요? 뭐죠? 대처 질문입니다. 니은 탈락. 기억은 맞고 니은은 탈락. 디귿집은 들어갑니다. 척도 질문.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점수화한다 그랬어요. 0점 밑줄, 10점 밑줄입니다. 내방하기 전을 0점이라 하고 당신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10점이란다면 지금 몇 점입니까? 척도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확실하게 기억과 디귿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과 디귿에서 1번, 3번이 소거 기법도 쓰면 근데 니은이 아니란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었어요. 자, 리을 지문 들어갑니다. 대처 질문이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가 달라지면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달라지는 것을 물어봤어요. 일종의 이게 목표가 되겠죠.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라고 했어요. 아, 생활의 정도가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 생활의 정도가 편한 게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 설정 질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목표 설정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해결 중심 모델의 워크숍이 있는데 그 워크숍의 자료에 보면 목표 설정 질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시작을 도우는 질문입니다. 상담의 시작을 도우는 질문. 우리가 상담 시작할 때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도 역사 문제잖아요. 베브리지 보고서에 보면 5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5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또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외워요? 완전아포.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완전고용, 아동수당, 포괄적 건강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 보편주의 원칙하에 비정액기여제와 최저 수준의 선별급여제. 이런 내용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탈락이다. 자, 형광펜 드시고 1번 완전고용의 밑줄, 2번 가족수당의 밑줄, 아동수당과 동의어, 4번 보건서비스, 포괄적 보건서비스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런데 들어있잖아요. 완전아포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가족수당,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NHS라고 하죠. 포괄적 보건서비스를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라고 말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폐쇄의 질문은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개방형 질문은요, 길게 대답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면접에서 폐쇄 질문보다 개방 질문이 더 적절한 경우는 답은 3번 아닙니까? 3번 읽으세요. 시작.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 중요한 데 어디죠?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격려하고자 할 때는 개방형 질문 던져야죠. 길게 말할 수 있게. 자, 형광펜 드시고 1번 제한된 시간 동안의 밑줄, 2번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밑줄, 3번 면담 마무리 단계 밑줄. 이럴 때는 짧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대답을 짧게 해야 된다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떤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라고 했어요. 뭐 결혼을 했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인구 사회학적인 정보라고 하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다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폐쇄 질문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길게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는 오히려 폐쇄형 질문이 더 나아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 폐쇄형 질문이 적절하고요. 마지막, 면담 마무리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합니다. 요약하고 사실이나 구체적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할 때라고 했어요. 이때도 폐쇄형 질문이 낫겠죠. 마무리 단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 때 축약을 해주잖아요. 누가 축약을 해주죠? 사회복지사가 축약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료화, 다른 말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폐쇄형 질문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고 어떤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화 그 자리에 쓰세요. 명료화 그 자리에 쓰세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자, 이런 거죠. 정리가 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리가 되었는데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명료화라고 해요. 자, 이 명료화가 꽂혀버리면 4번으로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명료화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고. 마무리 단계에서 요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해됐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여기 요약된 것이 맞는 거 확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폐쇄 질문이 맞습니다. 자,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또 역사입니다. 역사 문제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직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역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중요한 영향 법률 이거 외웠잖아요. 이것도 아마 뭐 이렇게 글 올라온 거 보면 몇 초도 안 걸렸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거였잖아요.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이미 이것을 외웠을 거예요. 암기법이니까. 구구빈법, 정주법. 이 정주법 나와 있죠.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앤랜드법, 개정구빈법. 제가 이런 것들을 안에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가, 다, 나, 마, 라가 돼요. 이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게 안 써도 되는데 1662, 여기가 1696, 그 다음에 길버트법 1782, 여기가 1795, 여기가 1834 이렇게 돼요. 연도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정작업 길스공개. 시작. 구정작업 길스공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4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동그라미. 제가 평가조사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욕구조사 할 때. 자, 옳지 않은 것이다. 총괄평가 밑줄, 형성평가 밑줄, 목표 달성 평가 5글자로 해봐요. 효과성 평가. 목표 달성 평가가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거니까 효과성 평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용 효과 분석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높을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화폐 가치로 환산하느냐,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느냐, 이것을 꼭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화폐 가치, 화폐화로 환산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다. 즉, cost benefit analysis라 하고 비용은 화폐화가 돼 있지만 편익도 화폐화가 된 거다라고 했었죠. 자, 화폐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화폐화 안 되는 게 뭐냐? 비용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구분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바로 풀었어요. 자, 1번 총괄평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 그 자리 밑줄, 성공 여부, 그 자리 밑줄, 이것을 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것을 지속할 건지 중단할 건지 그걸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라고 말씀드렸고, 자, 목표를 달성했다. 효과성 평가. 이게 총괄평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형성평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실행 중이 중요한 거죠. 그 자리 밑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이나 실행 중에 수행하는 평가 방식으로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할 목적이 있는 게 형성평가. 그 다음에 목표 달성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목표, 동그라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 방식이다. 달성의 동그라미, 목표 달성 정도를 보는 게 효과성 평가라고 했고, 목표 달성 평가라고 합니다. 자, 비용 효과 분석이라 했어요. 비용하고 뭐가 있죠? 효과가 있어요. 비용 효과 분석 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 이거는 화폐화를 했고, 이거는 화폐화를 안 한 거잖아요. 효과는 화폐화를 안 한 거라고요. 목표 달성 여부를 본 거예요. 목표 달성했어, 안 했어? 이거죠. 자,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효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이게 나왔잖아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그러면 비용 편익 분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답. 비용 편익 분석 평가는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끊어요. 프로그램의 성과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 방식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문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법령 문제가 아니라요.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개념이 뭐야? 목적이 뭐야? 개입 방법은 뭐지? 주체는 누군데?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낸 거예요.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왼쪽에서요. 개념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1차적 대상입니다. 여러분 1차적 대상 안에 가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질환자만 1차 대상이 아니에요. 1차 대상 안에 가족도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의 1차적 대상은 정서적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
일명 정신질환자. 클라이언트를 말하며 가족은 1차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틀렸어요. 가족도 1차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1차적 대상은 클라이언트 and 가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클라이언트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서비스를 받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누구다?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대상이 된다. 객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의 동그라미, 객체라고 쓰면 돼요. 임과 동시에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 동그라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대상이다. 주체이면서 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개입 방법의 밑줄. 자, 우리가 개입 방법 하면 요거 생각나야 돼요. 클라이언트 개인과 환경 간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 파이. 환경 속 인간을 통한 개입이 중요하죠.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뿐만 아니라 그 뭐죠? 1대1 개인이 되고 집단, 가족, 지역사회 개입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용한 거예요. 자, 이것 등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적용하여 개입한다. 그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환경 속 클라이언트, 환경 속 개인에 입각하여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 상담도 진행하고 집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요. 가족을 대상으로, 아까 1차 대상이 가족이니까 가족복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이번에 국가직 문제는 우리의 예상을 많이 깼어요. 많이 깬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족입니다. 가족 문제에 대한 거 나왔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질문 기법 나왔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가족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족복지 전공자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아, 가족복지를 전공한 출제위원이 들어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직 시험에도 이렇게 기형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기형적으로 나오느냐? 아, 이렇게 기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사 문제도 많았고요. 보면 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해해 보세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개입이 시행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형의 문제가 있다. 형의 문제가 있는데, 가족 안에 형의 문제가 있는데, 형의 문제가 이미 가족 전체를 영향시켰어요. 영향을 줬어요. 순환적 인과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순환적 인과성에 의해서 가족이 전체가 문제가 되니 가족 개입을 해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나요? 네, 그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니은에서는 전문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 권위와 고난이 있어요. 전문적 권위와 고난, 콤튼과 갤로웨이가 전문적 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것이다,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권위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전문적 관계 형성에 필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끼시면 안 돼요. 자,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권위를 가지면서도 여기서 끊어요. 가족과 파트너십, 협력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디귿입니다. 가족 조각의 밑줄. 리을입니다. 탈삼각 기법의 밑줄. 제가 기법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가족 조각이요. 1급 시험에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자, 가족 조각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공간을 이용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동그라미, 몸을 이용해 밑줄, 시각적의 밑줄. 공간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몸을 이용해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썼던 가족 조각입니다. 자, 디귿 왼쪽에 쓰세요.
경험적 치료. 경험적 치료, 사티어. 경험적 치료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탈삼각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쓰세요. 뭐죠? 다세대적 치료. 다세대적 치료. 학자는요, 머레이 보웬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탈삼각화 기법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녀를 끌어들였어요. 이게 삼각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럼 탈삼각하니까 자녀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녀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두 사람의 갈등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탈삼각화예요. 지문을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돼요.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해 딸이 자신을 편들도록 할 때, 이게 삼각관계 형성이에요. 자,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끼리, 그럼 누구죠? 부부.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딸이 부모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즉, 자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탈삼각화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다 맞습니다. 자,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거,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대에도 있었냐, 그것을 생각해보면 답을 찾기 쉬웠을 겁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요,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하면 틀려요. 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평가인데요. 3년마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에서 배우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3번, 4번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기관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하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1, 3, 4가 다 맞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번,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재정관리,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증대시켰다. 맞겠죠? 이게 뭐냐? 시설평가의 공헌점이에요. 시설평가가 기여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행정의 중요성을,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던 거예요. 자, 책임감 있게 하겠죠.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왜? 기관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설평가의 목적은 투명성의 동그라미 1, 서비스 질 향상의 동그라미 2, 이것을 통한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 그 자리에 동그라미 3. 자, 시설평가하는 목적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느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국민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시설평가의 주 목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연역을 보겠습니다. 연역, 시설평가. 하나, 둘, 셋.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요. 자, 개정 1997년이고요. 콤마, 시행 1998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1997년이고 법률 시행은 98년이었구나. 앞에 부분 볼게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여기서 끊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1999년에 했어요. 1999년에 실시했어.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1999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16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 시설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시설평가 기관이 거기 뒤에 보면 1998년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를 실시하였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이 했습니다. 보사연이라고 하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기관을 줬는데 그 위탁기관이 사회복지평가원입니다. 사회복지평가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쵸? 이때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 생긴 거예요. 이때 사회보장정보원이 돼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이 그 시험 지문에 들어간 거죠. 요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걸 맞게 고치고 싶으면 1998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17번 문제 답은 2번이고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지문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진보 성향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에 더 가깝다. 맞습니다. 기억 지문 맞고. 자, 니은 지문입니다. 제가 할 때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키워드도 정리해 드렸죠. 자,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은 공정한 분배를 강조해요. 그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려면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배의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상황, 원초적인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정말 분배가 필요한 최소 한계 계층에게 좀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덜 가진 어떤 빈곤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강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그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니은 지문 읽겠습니다. 만나보세요.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예요. 공정한이라는 단어와 원초적 입장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회 때도 말씀드렸고 문제 풀이 때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디귿 지문이에요. 디귿 지문의 별표 디르케임입니다. 에밀 디르케임이 주창하는 유기적 연대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 사회와 그 다음에 현대 사회,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전통적 사회는 노동 분업이 낮은 노동 분업의 사회고, 여기는 복잡하고 높은 노동 분업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는 기계적 연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의 연대는 기계적 연대고 이때의 연대는 유기적인 연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기계적 연대를 했는데 지금은 유기적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노동 분업이 있는 사회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면 재화를 얻는데 어떤 용역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노동 분업의 사회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대로 상호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합이란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기적 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지문을 보면 사회 구성원의 유사성의 근거한이란 말이 있어요. 유사성의 근거한,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쉽게 말하면 노동 분업이 낮기 때문에 유사한 직무에 다 종사해요. 유사한 직무에 종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유된 믿음이 존재하겠죠. 공유된 믿음이 존재하고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전통사회에서 지배적인 연대가 바로 기계적인 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존, 상호 의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공통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란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유기적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과 니은이 맞죠. 답은 1번이다. 디귿쯤은 잘 기억해 놓는데 나중에 지방직 대비로 문제 출제할 거 이거 제가 모의고사 낼 건데요. 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기계적 연대를 강조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적 연대를 강조하더라. 이렇게만 알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문제는 실천 기술에 나오는 기록의 문제입니다. 실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 때 뭐 과정 기록이 있다네, 요약 기록이 있다네, 이야기책 기록이 있다네, 문제 중심 기록이 있다네, 이런 것들 이야기 잠깐 했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기록을 말하는데 기록의 유형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기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많이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지문. 기록은 개입한 사례의 첫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과정, 목표 달성 여부, 성과 등을 남겨야 되죠.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슈퍼비전에 유용한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정 기록이죠. 자, 제가 실천 과정을 쭉 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슈퍼바이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과정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은 사회복지사 관점에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견해도 넣으면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기록이 돼야죠. 왜? 이 기록의 주인공은 클라이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담으면서도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 아니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함께 공유를 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린 거죠. 자, 네 번째. 기록은 사례, 관리, 의뢰, 전문가 간의 협조 체계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간에 이 기록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동의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사례 관리의 내용을 돕고 의뢰할 때도 기록이 들어갈 수 있고 전문가 간의 협조 체계 활성화하는 그런 도구로 기록을 활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록의 어떤 좋은 기록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기록의 목적, 기록의 용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 지문도 들어있네요. 2번, 4번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20번 문제는 조사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맞췄을 확률 제 생각에 5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론을 많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제가 왜 50%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3번과 4번은 아셨을 거예요. 3번, 4번은 아셨을 거라고. 1번, 2번에서 고민했을 건데 3번을 먼저 할까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라고 알고 있죠.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외적 타당도는 서술한 인과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의 현관편 밑줄. 외적 타당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독립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할 수 없고, 그 말은 무작위 할당 안 한다는 거잖아요. 무작위 할당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작위 할당 안 하니까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이런 것들이 무작위 할당을 안 해요.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자, 독립적인 관찰을 여러 번 했다. 그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설계가 바로 이거죠. 측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해서 여러 번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열 설계구나. 정확히 말하면 앞에 조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랬잖아요. 그 앞에가 복수가 들어가죠. 조작이란 건 뭐냐면 실험 집단에 실험을 하고
통제 집단은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나와야 돼요. 집단이 하나면 단순 시계열이 되고요. 집단이 두 개면 복수 시계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적 힌트는 이거잖아요. 지금 복수 시계열은 어디에 들어가죠? 그렇죠.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가죠. 복수 시계열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다. 끝까지 읽어드릴게. 독립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동그라미 1. 대상을 무작위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2.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3.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게 복수 시계열 설계다. 그래서 유사 실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자, 1번 지문 들어갑니다. 1번 지문은 단순 무작위하고 층화를 비교했어요. 단순 무작위하고 층화를 비교했는데 자, 단순 무작위는 뭐 로또 추첨이라든지 컴퓨터 추첨이라든지 난수표를 이용한 것이 단순 무작위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층화 표집이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층화 표집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서 각각에서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층화 표집 아닙니까? 이게 층화 표집이에요.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 줄일 수 있어요. 왜 줄일 수 있죠? 골고루 뽑히잖아요. 골고루 뽑히잖아요. 단순 무작위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뽑힐 수 있어요. 랜덤으로 뽑을 때. 근데 이 녀석은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으니까 표집의 오류가 줄어들죠. 더 쉽게 말하면 표본 샘플링 에러가 줄어들어서 대표성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 여기서 끊어요.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좋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층화 표집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표집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은 2번이죠. 자, 동질성의 원리가 나왔어요. 자, 동질성의 원리는 반분법이에요. 그 뒤에 보면 상호 관찰자 기법이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상호 관찰자 기법은요, 여러 명이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일치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 라고 하는 게 상호 관찰자 기법, 즉 조사자 간 신뢰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아니에요. 동질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질성의 원리는 뭐냐면 백문항의 측정 도구가 있어요. 백문항의 설문지가 있는데 이 백문항이 동일한 내용을, 동질적인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명백해야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반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측정 도구의 측정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 자, 측정 도구의 측정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앞과 뒤를 나눌 수도 있고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측정도구 백문항이 측정하고 있는 개념을 막 5, 6가지로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을? 그냥 나누기 어렵잖아요. 나누면 예를 들어서 앞, 뒤로 나누든 짝수, 홀수로 나누든 간에 신뢰도가 뚝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질성의 원리에 따라 측정 도구의 측정 내용이 똑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는 게 명백한 그게 동질성의 원리인데 그게 있어야 반분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반분법입니다. 답은 2번이. 자,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풀이 때 해설을 올리든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문제 해설을 올려드리긴 좀 힘들고 나중에 제가 지방직 문제 할 때 그때 해설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기출 문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때 또 확인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숙지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방직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불안함 없이 준비하려면 이 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가 공무원에서 모든 과목에 대한 기출 강의를 지금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한 번만 더, 2번 정도 보시라는 거죠.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시고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데 사회복지학개론이 효자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시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면접에서 커트라인에 달랑달랑 해가지고 면접에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암기 과목 외워서 이 평균 점수를 확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